자, 다음 예제는요, 이제 뉴스 목록을 이제 두 가지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지금 이렇게 빔 프로젝터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전체 박스 다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배경 색깔을 넣어놓은 거는 그냥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작업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넣은 거지, 요 배경 색깔은 나중에 다 빼셔도 됩니다. 근데 빔으로 잘 안 보이죠. 네. 제목은 약간 핑크색으로 돼 있고요. 전체적인 배경 색깔은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해놨고, 여긴 초록색, 여긴 회색으로 배경을 깔아놨어요, 지금. 자, 당연히 반응형 걸어왔고요. 큰 사이즈에서 5개, 줄어들면 4개, 더 줄어들면 3개, 더 줄어들면 2개, 더 줄어들면 이렇게 1개. 이렇게 나오게끔 했습니다. 아마 이리저리 활용도가 높은 UI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요, 똑같은 컨텐츠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얘는 뭐 반응형이 들어갈 것까지는 없죠. 이렇게 해서 글자만 줄어들면 되겠죠. 넓이에 따라서 지금 글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뉴스 쪽에 보시면 이제 index.js에서는 서브 라우팅을 좀 걸어놨어요. 일단은 중요한 페이지 2개는 초기화를 할게요. app.js에서는 뉴스 폴더 밑에 index.js 얘를 지금 라우팅을 하고 있고요. 이 index.js에서 다시 뉴스 카드와 뉴스 리스트 2개를 서브 라우팅을 걸고 있습니다. 요 2개 파일은요, 오늘 이제 작업해 놓고 나면은 이제 다른 예제들에서 몇 번 재사용을 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index.js에서 라우팅 처리를 위해서 리액트 라우터도 가져왔고, 뉴스 카드와 뉴스 리스트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걸고 이제 라우팅만 먼저 걸었고요. 여기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이 데이터 폴더 안에 newsdata.js라는 파일을 넣어놨어요. 뉴스 기사를 담고 있는 JSON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포해드린 실습 자료 보시면은 이 파일은 제가 미리 넣어드렸을 거예요. 뭐 요거까지 지금 하실 건 없으니까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요 뉴스 데이터를 우리가 백엔드한테 받아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AJAX를 여기 접목시키기 전이니까 이렇게 그냥 정적인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ndex.js에서 데이터 폴더 안에 뉴스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러면 지금 이 뉴스 데이터가 익스포트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보내는 게 요 배열 통째가 되는 거죠. 자, 요 익스포트 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뉴스 데이터를 라우트를 하면서 컴포넌트들한테 프롭스로 보냈습니다. 라우팅을 하면서 프롭스를 안 보냈다면, 이렇게 안 보냈다면, 이 임포트 구문 자체를 뉴스 카드와 뉴스 리스트에서 각각 이렇게 임포트해서 사용해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2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index.js에서 한 번에 가져온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한테 프롭스로 전달했습니다.
자, 뉴스 카드부터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프롭스라는 이름으로 받으면 콘솔.그룹 뉴스 카드라고 해서 이제 제목 한번 찍어주고요. 콘솔.그룹 엔드. 뭔가 외부에서 속성 값이 전달된다면 그 속성 값을 먼저 출력을 해보세요. 로그 프롭스라고 하면은 새로운 심하고 이제 봤을 때 이제 뉴스 카드 콘솔.그룹 걸었죠. 이 프롭스가 지금 오브젝트인데 이 안에 보면은 뉴스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 확인돼요. 이 프롭스가 현재 이 오브젝트입니다. 이 안에 뉴스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으면 props.news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바로 뉴스 데이터만 떨어지죠. 자, 얘가 이제 객체니까 이거를 구조 분해한다라고 하면은 const news는 중괄호 빠졌네요. 뉴스는 props라고 구조 분해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도 결과 똑같죠. 이렇게 JSON 데이터 받아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props가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구조 분해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선언할 때 아예 구조 분해해서 파라미터를 받는다. 이게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요. 그럼 요거 한 줄 뺄 수 있잖아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특히 리액트 개발자들이 이렇게 축약된 코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약간 좀 스타일이 좀 있나 봐요. 백엔드 쪽 코드는 코드를 최대한 자세하게 길게 늘어뜨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 코드까지 일부러 다 써요. 그럼 이제 코드 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긴 한데 단점은 코딩해야 되면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프론트 같은 경우는 코드를 제가 본 코드들은 다 그래요. 되게 간결하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가 어떻게 생략되는지 그 과정을 모르면은 처음 보면 이게 멘붕 오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처음에 리액트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그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표현법들이 막 난무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 해갖고 그 문법을 찾아보는데 되게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JSX에서 그 괄호 열고 닫는 게 하도 난리가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요. 자, 반응형 앱을 구현할 거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랑 스타일드 컴포넌트 브레이크 포인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반응형 앱 구현을 위한 사이즈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서 봐도 지금 아까 봤었던 이 변수 여기 리스폰시브에 똑같은 변수 있었잖아요. 파일 두 개에 똑같은 코드가 두 번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예제는 실제로 이렇게 실습을 하겠지만 나중에 실제 작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컴포넌트 부분에 새 파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어요. responsive.js라고 하나 만들고요. 공통되는 코드를 뽑는 거예요. 이거 왜 컨트롤 C가 안 되는지. 자, 얘를 컨트롤 C에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반응형의 구현 기준 사이즈 얘도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 사이즈를 정의한 이유는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함수한테 이 사이즈를 줘서 미디어 쿼리 객체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export default mq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면 이 파일을 임포트하는 모든 곳에서는 이 mq를 그냥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중복돼 파일이 여러 개에 걸쳐서 똑같은 코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컴포넌트라는 개념으로 파일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일을 분리한다라는 게
특별한 규칙이 없는 거라서 그 리액트를 다루는 사람마다 파일 분할을 되게 자잘자잘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분할을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파일을 분할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만든 거, 자, import mq from 상위 폴더 안에 컴포넌츠 안에 responsive, 이렇게 하면은 요 mq를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코드 분할을 많이 해요, 리액트가. 이렇게 코드 분할하는 거는 다음 예제에서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만 해놓죠. 자, 전체를 감싸는 요 div 태그를 의미하는 컨테이너를 만들 거예요. 목록 정의 태그를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목록이니까요. ul 이렇게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를 바꿔주면은 얘가 이제 ul 태그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디자인 넣기 전에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news.map으로 반복을 돌릴게요. vi 받고요. 여기서의 이 뉴스는 요 배열입니다.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리니까 이게 v가 되는 거죠. 여기서 console.log v를 찍어보면 처음에 배열을 이렇게 통째로 받아서 반복 돌면서 지금 하나씩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 거죠. 자, author, date, time, description, image, title, URL,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v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v.url, v.image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구조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한번 구조분해를 코드를 줄이면 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구조분해했잖아요. 그럼 맵 함수를 걸 때부터 v 대신에 이렇게 구조분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작성 규칙에 딱히 이렇다 할 표준이 없어요. 그냥 다들 지 맘대로 코딩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li 태그 단위로 하나씩 리턴을 해볼게요. li 태그 단위로 리턴을 할 건데 클래스 이름을 카드 아이템이라고 주겠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 쓸 때는 클래스 이름 그냥 빼기기로 쓰셔도 돼요. 반복문 안에서 출력되는 컴포넌트는 반드시 키라는 이름의 프로퍼티를 가져가야 됐었죠. 자, 여기서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걸어보면 네, 데이터만큼 이렇게 뉴스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반복 돌면서 타이틀만 지금 li 태그에 뿌렸죠. 원 데이터에는 지금 클릭했을 때 이동할 뉴스 기사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정의 안에서 링크를 먼저 걸게요. 새 창으로 띄울 거예요. 그리고 뉴스 기사에 대한 이미지 주소가 있어요. 이거를 이미지로 걸 거예요. 이렇게요. 클래스 이름 미리 줬고요.
src에 이미지 경로 걸었고 ALT 속성 줬습니다. 우리 보통 이미지 쓰면서 ALT 잘 안 쓰잖아요, 사실. 웹 접근성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코딩하다 보면 귀찮아서 잘 안 넣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그림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림 사이즈 다 제각각이네요. 이건 CSS로 잡아야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ALT 속성을 이렇게 타이틀로 걸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리액트에서 지금 경고를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 이미지 태그에 ALT 속성이 안 들어있으면 경고 메시지를 되게 지저분하게 많이 띄웠어요. 이거를 안 넣고는 못 빼기게끔 만들어 놨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링크를 걸면은 이 URL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부 사이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안 줘도 되는데 외부 사이트로 링크 걸 때는 rel no referral라는 값을 꼭 줘야 된다라고 경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 경고 메시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제목, 작성자, 간단한 설명, 그리고 작성일 이런 정보가 있는데 얘네들은 div 태그로 묶어서 컨텐트라고 만들어 놓고 제목, 내용, 작성자와 작성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요 날짜 값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데이트 객체로 만들어서 로컬 스트링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로컬 스트링 우리 전에 봤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HTML이 이렇게 나오게끔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CSS 걸어서 코딩을 시작을 해야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목록 정의 태그니까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없애고 패딩을 다 없앱니다. 그럼 목록 정의가 초기화가 됐겠죠? 자, 전체 넓이 100%로 잡아주고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주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겠습니다. 그럼 일단 모든 li 태그가 다 가로로 배치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옆으로 배치가 되겠죠. 자, 플렉스 디렉션은 로, 항목들이 행을 구성해라. 그러니까 가로 배치를 합니다. 사실 요거는 지금 기본값이 로우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코스 값이긴 해요. 자, 근데 이제 줄바꿈을 해야 되면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줄바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얘가 다 밑으로 떨굴 거예요. 지금 이미지 파일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하면 다 그 가로에 하나씩만 배치를 해요. 자, 저스티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이분님, 가로로 배치하면서 공간을 여백을 전부 똑같이 나눠 가져라 라고 속성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li 태그 하나씩 잡아갈게요. 카드 아이템. 모바일 펄스트로 작업할 거예요. 자, 스마트폰의 상도에서는 위드스 100% 잡아라. 그러면 이제 플렉스에서 줄바꿈을 하라고 했으니까 한 개가 가로 100%니까 다음 것도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다음 거는요.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와 패딩하고 마진을 좀 줘서 간격을 확보했습니다. 사이사이 간격이 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링크를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링크에 대해서 일단 1픽셀짜리 테두리를 줬고요. 자,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생기다 말아요. 왜냐면 지금
항목들이 다 커갖고 삐져나가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가로 세로 크기 100%로 줬는데, 여기서 그림,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 요것들을 또 적당히 배치를 하려고 링크에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또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UI에서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요 텍스트, 얘네들이 지금 가로로 배치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 플렉스 방향을 컬럼, 아랫 방향으로 떨거라라고 줬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주면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와요. 근데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줬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도 이미지 영역과 컨텐츠 영역은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돼요. 이렇게. 플렉스 랩을 노 랩이라고 합니다. 방향이 아랫방향인데 줄바꿈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다가 만약에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얘는 옆으로 가요. 그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준 거고요. 링크니까 밑줄 빼고 글자 색깔 까만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얘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을 반투명 회색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 배경 색깔이 살짝 바뀌어요. 빔 프로젝트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를 색깔 값을 제가 좀 잘 보이는 걸로 바꿀게요. 그러면 마우스 올림,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색깔이 바뀌죠. 이게 너무 확확 바뀌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트랜지션을 걸었습니다. 그럼 색깔 바뀌는 게 좀 부드럽게 바뀌어요. 자, 이제 색상 값은 빨강색에서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안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썸네일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그림에 대해서 자, 넓이는 100%, 가로를 가득 채워라 라고 하고요. 높이 값을 150픽셀로 제한을 했어요. 그냥 그림 사이즈가 서로 다 제각각이라서 높이 값을 150으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비율을 특별히 고려를 안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좀 찌그러져요. 비포 애프터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 그림 비율인데 높이를 강제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림이 가로로 이렇게 위아래가 찌그러져요. 이럴 때 일단 디스플레이 블록 부여하고 오브젝트 핏 커버라고 주면은 찌그러지지 않고 비율에 따라서 좀 이렇게 잘라가면서 그림을 배치하죠. 오브젝트 핏 커버가 없을 때 SK 하이닉스 그림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이거를 오브젝트 핏 커버를 주면은 비율에 맞게 줄이고 적당히 남는 부분 잘라버리는 거죠. 자,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그 자식 요소는 플렉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요 그림은 그냥 고정된 상태로 계속 보이고 아랫부분만 플렉스의 영향을 받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플렉스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즈를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려면은 플렉스 논, 얘는 이제 딱 요 사이즈로 고정된 거죠. 자, 이제 내용을 의미하는 컨텐트 영역입니다. 배경 색깔 하나 먼저 걸고 시작했어요.
이것도 지금 투명도가 되게 높아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투명도를 잠깐 뺄게요. 배경 색깔을 걸었어요. 그래서 컨텐트 영역이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는지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이즈 100% 줬어요. 그리고 너무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패딩을 좀 이렇게 부여하면 결과적으로 사이즈가 100% 초과잖아요. 이렇게 삐져나가 버린다고. 여기 삐져나간 거 보이시죠? 요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겁니다. 그럼 컨텐트 안에 있던 제목과 내용과 얘네가 가로로 배치가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정렬 방향이 열을 구성하도록 되니까 아래로 떨굽니다. 자, 그리고 얼라인 컨텐트 얘네들의 이제 정렬 방향을 시작 위치에 모아라 라고 하면은 이제 정렬이 이제 다 위로 몰리는 거죠. 자, 이 안에서 이제 H3 태그, 제목 영역이요. 제목 영역도 일단은 배경 색깔을 먼저 걸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색깔 투명도 좀 뺄게요. 네, 요 정도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일단은 박스에 배경 색깔을 미리 다 넣어놓으세요. 그래야 보면서 작업하기가 좀 편해요. 이 배경 색깔은 나중에 빼면 되고요. 자, 전반적인 배치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글자 크기라든지 아니면 여백값 같은 거 조절하면서 튜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자,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주고요. 글자 크기 18로 조절합니다. 글자 크기 조금 줄었어요. 글자가 너무 굵으니까 폰트 웨이트는 이제 볼드체로 바꿨고요. 기본값이 볼드긴 합니다. 그리고 H1, 2, 3 얘네들은 아랫방향으로 다 마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을 0으로 없앱니다. 그 위에 여백 없어지고 아래 여백도 조금 줄어들었죠. 아까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노란색 박스한테 좌우랑 상하에 대해서 패딩을 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미 여백을 만들어 놨는데 H3 태그 자체적으로 위아래쪽으로 마진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간격이 그렇게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 마진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아까 부여했던 패딩으로만 간격을 잡은 거죠. 자, 아래쪽 간격은 그래도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진 보통 10픽셀을 추가 부여합니다. 아래로 조금 밀었고요. 자, 지금 얘는 제목이 얼마 많지 않은데 제목 긴 게 어디 있을까?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로로 줄어들면은 제목이 3줄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한을 할 거예요. 자, 전에 우리 CSS 했을 때 나왔던 건데요. 통째로 세트입니다. 디스플레이 웹킷박스 오버플로우 히든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웹킷 라인 클램프 2 웹킷 박스 오리엔트 버티고 요걸 세트로 기억하세요. 얘가 뭐냐면은 2줄까지만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 말줄임 처리예요. 그냥 세트로 기억하세요. 예전에 CSS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줄 나오던 게 2줄까지만 나오고 말줄임 처리가 되는 거죠. 컨텐츠가 많건 적건 2줄까지 처리하고 말줄임.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요 P 태그 본문 영역입니다. P 태그도 배경 색깔 걸어놨는데 얘도 지금 일단은
투명도 뺄게요. 네, 요 영역이에요. 자, 일단 글자가 너무 크니까 글자 크기 14로 바꿨고요. 글자가 좀 작아졌습니다. 자, 얘도 여백 다 없애요. 그럼 여기 밑에 붙었죠? 너무 붙은 것 같으니까 마진 보통을 조금 더 밀어요. 이렇게. 자, 요번에 본문 영역은 지금 여기 줄 너무 길잖아요. 세 줄까지만 표시하고 말줄임 처리해라 라고 요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요 라인 수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세 줄까지 처리하고 이렇게 말줄임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요 작성자랑 작성 일시예요. 자, UL 태그입니다. 여기도 배경 색깔 잠깐 뺄게요. 배경 색깔 잠깐 투명도를 뺐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그런데요. 너무 진해서 글자가 좀 안 보여서 이렇게 했어요. 자, 목록적이니까 리스트 스타일 돈 마진 패딩 0.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li 태그는 디스플레이 속성은 인라인 블록으로 줍니다. 인라인 블록은 사이즈는 줄 수 있지만 문장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가로로 배치되죠. 글자 크기 12로 좀 줄였어요. 자, 그럼 여기 너무 붙어 있네요. 이 간격만 좀 조절하자고요. li 태그에 지금 li 태그 한 개, 두 개죠. 작성자랑 날짜. li 태그의 첫 번째 요소에 종료 태그 있는 쪽에 사이에 이렇게 세로선을 하나 넣으라고 했고요. 세로선. 얘를 이제 인라인 블록 주고 글자 색깔 잡고 좌우 여백을 5픽셀 정도씩 주면은 이 세로선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던 게 좌우에 5픽셀씩 간격을 잡으니까 조금 벌어지겠죠. 자, 아까 배경 색깔 좀 진하게 줬던 거 요거 색깔 값만 다시 원상태로 원래 예제 코드 상태로 돌릴게요. 자, 요렇게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li 태그 하나의 넓이를 이게 카드 아이템, 얘가 지금 li 태그예요. 넓이를 100%로 잡아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로 넓이 100%로 잡혀요. 이렇게. 가로 넓이가 계속 이렇게 100%로 잡혀요. 그래서 이 카드 아이템의 넓이 부분만 반응형 앱을 구현해서 해상도가 이제 모바일 사이즈 기준으로 작업을 한 거니까 해상도가 점점 커질 때마다 이 값을 튜닝을 할게요. 자, 아까 했던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50%, 태블릿에서 33%, 노트북에서 25%, 초고 해상도 20%. 자, 이렇게 튜닝을 하고 나면 이제 늘릴 때마다 넓이가 달라지겠죠. 자, 지금 이 코드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예제에서 마진을 0으로 다 없애놓고 추가적으로 뭔가 잡는다던가, 여기도 보시면은 마진을 0으로 없애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간격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처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리스트 스타일 돈 패딩 마진 0 이런 거요. 네. 요것들은 애당초 작업할 때부터 리셋 CSS를 적용을 하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다 적용돼 있는 게 리셋 CSS 역할이에요. 자, 요게 이제 리액트에서 보통 UI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아예 그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UI 디자인이 들어가죠. 예전에는 이제 포토샵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피그마 작업을 많이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포토샵이 어도비 얘네가 너무 등독이 올라서 저래도 넘어갈 것 같아요. 비싸죠. 자, 그럼 이제 UI 디자인을 작업하면은 이걸 이제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퍼블리싱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럼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디자인 나온 거를 HTML 파일이랑 CSS랑 간단한 자바스크립트로 작동해서 이제 실제로 작동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이 되면은 퍼블리싱에서 OK가 되면 이제 프론트엔드로 작업하기 위해서 이 결과물을 리액트 JS로 다 바꾸는 거죠. 이 과정에서 대부분 CSS는 만약에 퍼블리싱에서 한 CSS를 그대로 살리겠다라고 하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 형태로 갈 거고요. 아니면은 순수하게 리액트 기능을 다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바뀌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바꿀 거면 애당초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 작업. 이거 뭐하러 해요, 이거. 어차피 다 리액트로 바꿀 건데. 처음부터 리액트로 짜버리면 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리싱이 입지가 되게 좁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은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우리가 딱 하고 있는 정도의 리액트는 요구를 해요. 아예 그 구인 공고 보면은 리액트 가능자 우대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앞만 봐도 그 퍼블리싱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리액트로 막 에이작스 구현하고 막 이벤트 처리하고 그런 거 요구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리액트에서 CSS 잡아서 전달해 주는 거 정도는 해달라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는 현업에서 UI 디자인 퍼블리싱 프론트엔드라고 부르지만 원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할 때는 UI 디자인 하는 거를 목업이라고 부르고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퍼블리싱을요, 시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개발이고요. 그러니까 이 퍼블리싱 단계는 현재 개발에서는 굳이 HTML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HTML 코드 짜봐야 나중에 다 리액트로 바꿀 거잖아요. 필요가 없는 코드예요.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UI 디자인을 하면서 얘가 시나리오에 맞게 작동을 시켜보고 디자인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되게 옛날 거긴 한데 손그림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거 클릭했을 때 어떤 화면으로 이동한다 뭐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해주는 게 어도비 XD하고 피그마잖아요. 걔네들도 이제 만들어 놓고 클릭하면 화면 전환 정도는 되죠.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온대요. 이거 누르면 이런 게 나온대요. HTML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클릭하면
화면에 또 이렇게 드러난대요. 재밌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글자 보이세요? 이거 한메일 프로토타이핑이에요. 실제로 다음에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해요. 이거 한메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자, 한 교시 만에 리스트형까지 다 하는 거는 제 욕심이겠죠. 네, 일단 요것만 진행하고요. 일단은 4시 10분에 시작하는 걸로 잡긴 할 텐데 혹시 시간 모자르시면 실수 시간 연장할게요.